올해 74세 이순자예요. 저는 오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팔이를 하셨죠. 그래도 5남매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가 8살 때였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국민학교에 입학했는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순자야, 너는 동생들 돌봐야 하니까 학교는 나중에 가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장녀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침이면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시고 저는 동생들 밥을 해주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불 떼고 밥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간혹 골목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서 동생을 업은 채 몰래 산 넘어 학교까지 따라가기도 했어요. 교실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글씨 쓰는 것을 구경하곤 했죠.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시면 순자야, 너도 들어와서 공부할래? 하고 물으시면 놀라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치곤 했죠. 13살 아직 어린 나이에 저는 옆 동네의 가장 부잣집으로 식모살이를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순자야, 거기 가면 밥은 굶지 않을 거다. 라고 하셨죠. 어린 마음에 집을 떠나는 것이 무서웠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행히 주인 아줌마와 아저씨는 성품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이를 보고 허드렛 일은 많았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밥 먹을 때마다 배고플 동생들 때문에 마음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밥맛이 입에 생생해요. 주인집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몰래 글자를 익혔어요. 주인 아줌마가 한 번은 순자야, 글 배우고 싶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가끔 저에게 간단한 글자를 가르쳐 주셨죠. 제 인생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7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 올라와 가발 공장에 취직했어요. 친척 언니 따라 무작정 상경한 거였죠.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월급쟁이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엮는 일이었는데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시골에서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잘 때면 물에 담가놓고 자기도 했어요. 그래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쓰는 건 거의 없이 모두 고향의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동생들 학비에 보태라고요. 비록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동생들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가발 공장에서 일할 때면 손끝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동생들 공부시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났지요.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우체국에 가서 돈을 붙였어요. 여러 명이 방 하나에 모여 살던 방세 외에는 조금만 남기고 다 보내니 친구들이 순자야, 너무 그러지 마. 너도 좀 써. 라고 했지만 고향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돈을 보내기 시작하고 나서야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다행히 여동생들은 국민학교를 보낼 수 있었고 남동생 둘은 중학교도 보냈어요. 동생들 졸업식 사진을 받아볼 때면 그렇게 기뻤답니다. 비록 저는 졸업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동생들이 학생모 쓰고 찍은 사진을 볼 때면 마치 제가 졸업한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순자 덕분에 동생들 학교 다니네. 어머니가 편지에 쓰신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 한마디가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8살 많은 사람으로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착하긴 했지만 술을 너무 좋아했죠. 저는 25살에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출근하기 전에 밥 해놓고 가면 퇴근하고 와서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던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그리고 큰아들, 작은딸을 낳았죠. 아들 영수는 남편을 닮아 총명했고 딸 미영이는 예쁘고 애교가 많았어요. 가난하지만 내 식구가 밥 먹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제 아이들만큼은 공부를 시키자고 다짐했어요. 비록 제가 못 배워서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환으로 몸져 누우셨다고요. 급히 고향에 내려갔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 제가 도착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순자야, 나 먼저 간다. 천천히 하고 와. 하고 나간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저와 어린 두 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재운 후 혼자 울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당신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 하고요. 하지만 울고 있을 여유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커가는데 먹여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29의 청산과부가 되었죠. 그렇지만 어린 두 자식을 보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밤늦게까지 포장마차 장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포장마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고 저는 밤새 장사를 했죠. 시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도 했고 식당 서빙도 했어요.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도 했어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제 입에서는 할 수 있어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떤 날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영수, 미영이 제대로 키워야지. 그러던 중 공사 현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시 여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쓰레기 치우고 자재 나르고 밤 나르는 일이었죠. 여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라 대놓고 욕설에 음담패설에 못 견디고 악다구니하며 싸울 때도 있었어요.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들었지만 견디다 보니 안면이 생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미장일을 보조하다가 반장님의 눈에 들어 미장일을 배우게 됐어요. 벽에 시멘트 바르는 일인데 손재주가 있어야 하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무거운 시멘트 통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이 여자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어요. 밤에는 손이 부어서 주먹 쥐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몇 개월 지나자 미장 기술이 점점 늘었고 일당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 때도 많았어요. 큰아이가 어린 동생을 돌보게 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좋은 집에 살자. 너희 공부도 많이 시키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미장일을 했어요. 여자 미장이라고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점점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찾는 현장도 생겼답니다. 그렇게 제가 공사 현장으로 뛰어다닐 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방치되어 있었죠.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밥과 반찬을 해놓고 가면 큰아들 영수가 6살 때부터 4살배기 동생 미영이를 돌봤어요. 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 나이에 동생 밥 챙기고 옷 입히고 화장실 데려가는 일까지 도맡아 했죠. 제가 집에 못 들어올 때는 옆집 할머니께 부탁했고 가끔 주인집 아주머니가 돌봐주셨고 주인집에서 많이 먹이고 재워주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아이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가끔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 빌려서 주인집에 전화를 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해서 아이들 상태를 물어보고 부탁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주머니, 혹시 우리 애들 울음소리 들리면 좀 봐주세요. 죄송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서요. 내가 일을 해야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위험한데. 그 딜레마 속에서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딸 미영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차 사고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미영이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신세 한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복도 없고 박복한지. 자식들 잘 키우고 가르쳐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그게 이렇게 허망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자식을 데려가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마냥 넋놓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을 그만두면 당장 굶어야 했으니까요. 마음 아프고 괴로웠지만 아들 영수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일을 그만두면 당장 굶어야 했으니까요. 하나 남은 아들 미래를 위해 지금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행히 일은 점점 실력이 늘어 반장님과 손 맞춰서 함께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자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제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순자 씨, 자네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공사 금방 끝낼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힘이 절로 났어요. 일이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이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더 이상 허름한 월세방이 아닌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고 아들 학용품도 제대로 사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도 어느 정도는 커서 중학교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은 삐뚤어지고 집에 안 들어오기 일쑤였죠. 영수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 어머니, 학교 좀 와주세요. 영수가 친구들과 싸워서 다쳤어요. 급히 학교에 가보니 영수는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 물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서더라고요. 선생님 말로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영수는 점점 말수가 줄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영수야, 엄마가 일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싸우고 다녀?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면 영수는 됐어요.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아들의 마음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나 봐요. 특히 영수에게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라는 말 듣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은 상처 주는 말을 했었죠. 그렇게 삐뚤어져가는 아들에게 매번 야멸차게 닥달을 했어요. 내가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리지? 라고 말이죠.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화부터 냈어요. 어디서 돌아다니다 이제 오는 거야? 공부는 숙제는 그러면 영수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너 이러다 아버지처럼 일찍 죽을래? 너처럼 그러면 어떻게 자식 키우겠어? 다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들 살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일하느라 신경 못 써준 미안함이 오히려 아이에게 화를 내는 식으로 나왔나 봐요. 시간이 없어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있는 시간마저 잔소리로 채워버렸으니 아이가 마음을 닫을 수밖에요. 이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누가 벌어다 주는데 배부르니까 엄마 고생은 몰라, 그렇지? 힘들게 일하는 제 모습을 아들이 알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을 텐데 저는 생계를 위해 그것조차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영수가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다닐래요. 돈 벌어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만큼은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싶었는데 정신없이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내가 미쳤어?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너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야. 영수는 맞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그저 차갑게 말했어요.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못 배운 한을 아들에게 풀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 방식만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자퇴하겠다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고 같이 죽자고 끌고 나가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번은 아들 손목을 잡고 엄마 말 들어. 엄마도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울면서 말했는데 영수는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엄마는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본 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영수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온갖 불만과 욕을 퍼부으며 그 길로 찾지 말라며 집을 나갔죠. 17살 아들이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집을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밥도 못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후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아들 친구들을 만나 물어보고 자주 가던 가게들도 찾아가보고 하지만 영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어요. 딸 미영이를 떠나보내고 하나 남았던 아들마저. 그때부터 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들 생각뿐이었죠. 내가 진작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어디 가서 굶지는 않는지 매일 눈물이었습니다. 밤이면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빈방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옷가지들, 영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내 마음을 몰랐구나.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울면서 기다렸어요.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영수구나 하고 뛰어나갔지만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그냥 체념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나 저제나 영수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에 더 매달렸어요.
어쩌면 일에 파묻혀 아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일은 잘해서 반장이 되고 제 손이 가면 꼼꼼하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서로 일을 같이 하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장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여자 미장이 흔치 않다 보니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반장님, 이번 공사는 꼭 맡아주세요. 반장님 손이 가야 깔끔하게 마무리되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적어도 일에서만큼은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일부 남자 기술자들은 여자가 반장이라고? 누가 꽂아서 올라왔나? 여자가 무슨 현장 반장이야.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재수없게 여자랑 일을 어떻게 해? 따로 팀 짜자.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한 번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던 남자 기술자에게 시멘트 삽을 들고 달려간 적도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이 삽으로 그 입 찢어버릴 거야. 그 후로는 직접적으로 제 앞에서 무시하는 말은 줄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건설 현장은 여자에게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밖에 없어서 멀리 다른 곳까지 가야 했고, 탈의실도 없어서 작업복 갈아입을 때 구석에 숨어서 갈아입어야 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고 버티며 살았어요. 남자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더 일찍 출근해서 일터를 깨끗이 정리해 놓았어요. 남들보다 더 오래 남아 마무리 작업도 꼼꼼히 했고요. 제 일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날 무너뜨릴 순 없어. 매일 새벽 거울 보며 다짐했어요. 손에 물집이 생겨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결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버텼고 싸웠고 이겨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부동산 시장이 엄청났으니까요. 현장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일거리가 늘 넘쳐났어요. 건설 현장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저 같은 실력 있는 미장인은 더욱 귀해졌죠. 처음에는 일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소규모 팀을 꾸려 공사를 도급으로 맡게 되었어요. 일거리가 늘어나니 수입도 자연스레 늘어났고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집도 샀어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처음 등기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사 갈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3년 후 주인집을 다시 사게 되었어요. 이제 영수가 돌아오면 우리 집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겠네.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돈이 생기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남동생들이 매번 와서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거죠.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도와주었지만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은 없었죠. 끝이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한 번은 둘째 남동생이 사업이 어렵다며 큰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조금 망설이자 누나가 이만한 재산 모았으면 동생들 생각도 해야지. 라며 서운해하더군요. 그 말에 결국 돈을 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동생들 손에 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소처럼 꾸준히 일했고 돈은 또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동생들은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며칠 쉬었는데 마침 큰 남동생이 찾아왔어요. 제 상태는 보지도 않고 누나,
아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좀 도와줘. 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일도 못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누나는 돈 많잖아. 좀만 꺼내주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이 확 밀려왔어요. 저를 사람이 아닌 그냥 돈 주는 기계로만 보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돈만 바라보는 눈빛이 슬펐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저한테는 누나는 왜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녀? 창피하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 쓸 생각은 못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은 당연하게만 여기니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겨우 집 한 채 지니고 있었어요. 이 구멍 저 구멍 메우다 보니 돈을 모을 새가 없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계속 도와줬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 있는 아들을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렸어요. 늘 그렇듯 누구세요? 하고 물었죠.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목소리, 문을 열자마자 거기 서 있는 영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수야.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제 아들이었죠. 서로 말없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수야, 영수 맞지?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아들은 말없이 그저 제 등을 토닥이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 걱정, 후회.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배고프지? 밥 먹자. 엄마가 밥 차려줄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밥도 못 퍼주고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앞도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짐이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다였어요. 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도. 엄마가 더 미안해. 라고 대답하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1년 만에 돌아온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떠날 때는 17 소년이었는데 이제는 38배 어엿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죠. 아들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묻어 있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이마가 조금 후퇴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였어요.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그간 어디서 뭘 했냐고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또 아이를 잃을까 두려웠거든요. 난 괜찮아.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영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선원도 해보고. 그러다 요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 했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은 못했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같이 사는 여자는 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했지만 그 사이 2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혼자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수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집이 많이 좋아졌네요. 엄마도 많이 늙었네. 그래요. 저도 많이 변했겠죠. 떠날 때 젊던 40즈음의 여자가 이제는 6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후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고 굽은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어요.
아이는 있니?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21년이란 시간의 간극을 한 번에 메울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온 후 밤마다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이제야 만났습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해주고 싶은,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하려고 애썼죠. 영수도 처음보다 마음을 열고 가끔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집에 온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사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설마 돈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겠지.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이 제 발로 서려는구나 싶어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사업인데? 친구랑 같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려고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서. 아들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내 아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하려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저는 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했어요.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지만 우리 영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수야, 사업 잘 되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들이 잘 살았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이 친구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고 했어요.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잘 몰랐던 인테리어에 대해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죠. 제가 일한 건설 현장 경험과 아들의 인테리어 지식이 만나니 대화가 잘 통했어요. 영수야, 엄마도 미장일 하면서 느꼈는데 마감 처리가 정말 중요하더라. 너도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일하렴. 네, 엄마. 엄마가 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항상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도 가끔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와서 몰래 지켜봤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떠난 줄만 알았는데 멀리서라도 엄마를 보고 있었다니. 그렇게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제 내 삶에 더 바랄 게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언제부터인가 영수가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영수야, 무슨 일 있니?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엄마,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와 동업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영수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수 이름으로 2억을 더 해먹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꼼꼼히 안 읽어봤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줄도 몰랐는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렵게 모은 돈도 날아갔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 이름으로 빚이 생겼다는 거였죠. 영수야,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겉으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일해도 2억은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일할 수도 없었고, 그 일 이후로 아들은 더 술에 의존하게 됐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와.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라고 후느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 돈은 또 벌면 돼.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들은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그렇게 다시 찾은 아들이 또다시 제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 너무 아팠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거 보태서 그렇게 아들의 빚을 다 갚아주고 나니 제가 평생 일해서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아파트에는 대출이 가득 얹혀 있고 매달 이자 내는 것도 큰 부담이 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자식 노릇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괜찮아.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격려했지만 아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무너져버린 아들은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며느리한테 연락하면 밖에도 나가지 않고 술만 마신다고 했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 60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미장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실력은 여전했으니까요. 가끔은 관절과 허리 고질병이 도져 아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지만 그런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더 마음 아파할까봐 항상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죠. 어느덧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어요. 청년들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꼼꼼하고 정확한 일솜씨는 여전히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늙고 이곳저곳 아픈 곳도 많고 허리도 굽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일거리도 없고 이 늙은이를 써주는 곳은 더 이상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늙어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은 이제 끝난 것 같았죠.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아들 영수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사업할 돈이 필요해요. 라며 한 달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도와주었지만 점점 그의 요구는 거세졌죠. 매번 끊임없는 돈 요구에 제가 평생 모아둔 예금마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사업을 안 할 때는 술독에 빠져 살아서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죠. 저는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하나둘 송금해야 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아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두려움과 무력감, 그리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집 담보대출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영수에게 주고 생활비가 모자라는 형편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 빚만 늘어가고 저축마저 바닥난 상황이었죠. 그나마 남은 집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 좀 봐주세요. 라며 손주들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해야 한다며 제게 양육을 부탁했죠. 허리도 아프고 몸도 힘든데 어린 손주들을 돌보라는 말에 제 마음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완전히 남의 요구에 좌우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계속 돈을 요구하고 며느리는 손주 돌봄을 요구하고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또다시 희생하라고 요구받는 것 같았죠. 저는 매일 아침 아들네로 손주들을 보러 가야 했죠. 허리는 아프고 몸은 힘들었지만 며느리가 부탁한 양육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엄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호소했죠. 영수야, 미안하다. 나도 주고 싶어도 이제 돈이 없어. 제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아들은 곧바로 집 있잖아요. 집 팔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한 방에 다 벌어서 엄마 거 다 갚고 효도할 수 있어요. 엄마, 이번에는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이제 그 집 하나 남았는데 그 집마저 팔아야 한다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영수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는 제 의지를 꺾었고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설득에 결국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진 집을 팔아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지만 깊은 내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엄습해왔죠.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수는 마치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말을 반복했어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엄마, 이 사업은 100% 성공할 거예요. 방송에서도 이런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잠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73세, 평생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말에 온전히 믿음을 주고 싶었지만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실패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실패를 거듭해온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제게 남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그 집마저 아들의 사업에 걸었으니 말이죠. 며느리는 손주들 돌보라고 하고 아들은 돈을 요구하고 제 인생이 과연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희망은 아직 살아있었죠. 영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영수야, 엄마가 믿을게. 제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 미안함은 마치 깊은 상처처럼 제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생존을 위해 매일 힘겹게 일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과 방치는 평생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한 엄마의 사랑과 돌봄은 부족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안함이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그의 사업을 믿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어릴 때 주지 못한 사랑을 지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아들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며
저의 평생의 소중한 손때 묻은 내 살림들을 다 버리고 아들 내 방둑 한 자리로 들어가야 했어요. 50년간 함께한 오래된 가구, 결혼할 때 장만했던 그릇,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한 번씩 입던 옷가지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낡은 물건들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작은 방 구석에 자리 잡은 제 생활용품들은 마치 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풍요롭고 의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고 초라해 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마저 제 마음처럼 흐릿하고 희망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좁은 집에서 아이들과 한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살림도 도맡아서 하게 되고 손주들 키우며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며느리 손주들 아침을 준비하고 밥을 지으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쑤시는데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죠. 영수와 며느리는 일찍 나가고 저는 어린 손주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린 손주 민수와 지수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었어요. 둘을 동시에 돌보는 건 나이든 제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 보내고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밥 먹이고 씻기고 제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집안일은 마치 끝없는 굴레였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며느리가 일하고 올 때까지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죠. 한때는 힘으로 버텼던 제 몸이 이제는 쉽게 지쳤습니다. 무거운 세탁 바구니를 들거나 긴 시간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손주들은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수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라 늘 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고 지수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장난감을 치워주고 싸움을 말리고 밥을 먹이는 일. 손주들은 제게 행복을 주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저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어릴 때 돌보지 못한 미안함, 그 한 가지 감정이 저를 계속 버티게 했어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차리는데 안방에서 아들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애들 방도 하나도 못 주고 어머니랑 같이 지내니 불쌍하잖아. 어머니는 친구분이나 친척 집에 가서 계시면 안 돼?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은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고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영수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는데 방도 없고 저희도 방 2개밖에 없는 집이 너무 비좁잖아요.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어머니 일 오래 하셨으니까 친구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줬는데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절망감이 저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친구나 친척들도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온 제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버림받은 기분.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벌의 옷가지를 무작정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짐을 꾸렸어요. 이 늙은 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의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희망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만 계속 옮기고 있었어요. 나이든 몸으로 거리를 헤매는 저는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같았습니다. 멍하니 어느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하염없는 눈물만 흘렀어요. 지난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생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았는데 버림받은 채 길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혼자 놀이터 벤치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어요. 악착같이 몸살이지 않고 살아온 저의 일평생이 이 작은 손가방 하나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쓸쓸한 이 놀이터가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절망감. 평생을 살아온 세상에서 갑자기 쫓겨난 느낌.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고 몸도 늙었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기구한 목숨 불쌍하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 수 없이 여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여동생 집까지 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언제나 오히려 제가 동생들을 도와주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숱한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서도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가방을 들고 밤중에 불쑥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며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살 곳이 없어. 라고 말했죠. 여동생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내서 나왔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됐어.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왔고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저는 그제서야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정자야, 미안한데 며칠만 신세를 지자. 무슨 소리야? 언니 그런 말을 뭐하러 해? 괜찮아, 잘 왔어. 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 없던 제가 이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제 가방을 한쪽에 옮겨 놓으며 언니,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많이 힘들었겠다.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제 몸의 피로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손주 돌보기, 집안일, 그리고 결국 쫓겨나게 된 상황을 하나씩 이야기했죠. 동생의 눈에서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어요. 언니, 그게 말이 돼? 서글픔과 인생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동생의 집 안은 따뜻했고 잠시나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세우고 다음 날부터 일거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그동안 일하면서 알았던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간단한 설거지라도 좋으니 일거리 혹시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이 73세, 허리는 굽고 몸은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듯이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동네 곳곳을 헤매며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일거리를 찾는 건 마치 불가능한 미션 같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애써 외면했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혹은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벌 만큼 버셨잖아요. 라는 말들. 그 말들은 사실 제게는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다행히 미장일할 때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한밭집에 보조 일자리가 한 군데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반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더군요. 허리는 굽고 몸은 힘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회가 제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죠. 그동안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느꼈던 제 존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지하철 타고 1시간을 가야 했는데 한바집은 새벽에 밥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일자리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작되는 일과 동생 집에서의 먼 거리, 이 두 가지 조건은 제게 큰 장벽으로 다가왔죠.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어떻게든 해볼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상황을 말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먼 거리를 이동하고 힘든 일을 해내기에는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결국 그 소중한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간신히 찾아온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으니까요. 세상은 제게 너무나 냉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나이 든 사람의 간절함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일할 의지는 있지만 현실은 그 의지를 가로막고 있었죠. 한숨만 깊게 내쉴 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생에게 사정했습니다. 어차피 동생 집에서도 오래 살 수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죠. 이곳에서 꼭 일하고 싶다며 월세 보증금만 좀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동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언니, 안 그래도 평생을 언니의 희생으로 우리도 이만큼 살고 있는데 큰오빠한테 말해봐. 오빠들이 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저는 동생들을 돌보고 도와왔는데 이제는 동생이 저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죠. 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알아주기를 바란 적은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곧바로 큰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며 언니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동안 제가 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전화 통화가 길어졌고 잠시 후 동생은 제게 다가와 언니, 오빠들이랑 십시일반해서 월세 보증금을 보태주기로 했어.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던 제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가족이구나 했죠. 이렇게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제 가족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제 한바집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꼭 갚을게. 고마워. 그리고 저는 공사 현장 근처 지하 단칸방을 얻게 되었어요. 비록 작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방은 제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공간. 비록 지하 단칸방이지만 이제 제가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죠. 한바집까지의 거리도 가깝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73세, 그래도 여전히 살아갈 의지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하 단칸방이었지만 그 공간은 제게 희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땅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는 방, 이 공간에서 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바집으로 가는 길, 비록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활기찼습니다. 73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살아갈 힘과 의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모양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정성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식사는 한바집에서 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혼자 몸으로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동생들에게 빌린 월세 보증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제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해왔던 저지만 이번에는 제 스스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이제는 더 강하게 살아갈 희망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몸이 힘들고 고달플 때 가끔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왔었죠. 이런 일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짐해도 지난 세월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내 상황을 받아들일 즈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저를 쫓아냈던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섞여 있었어요. 과연 아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잠시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머뭇거리는 말투였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첫마디부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모든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고 저는 여전히 그의 어미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섭섭함이 남아있어서 무슨 일이니? 물었죠.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래? 지금 갈게요. 하고는 아들은 저의 지하실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들을 다시 보게 될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지하실 공간에 들어선 영수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죠.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평생 저를 이용해왔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제가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겼죠.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좁은 지하실 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가 겨우 마련한 이 작은 공간을 보며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타까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그의 표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활 괜찮으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과 상처,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곧 무언가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해졌고 아들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서둘러 아들 저녁 먹일 음식을 2가지 만들었어요. 어서 저녁 먹어라. 그래 집에 별일은 없고? 네, 별일 없어요. 애들은? 다들 잘 지내요. 그리고는 밥상을 물리고 나니 엄마, 돈 가진 거 다 주세요. 무슨 소리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다 가져갔잖니? 아무튼 있는 거 다 달라고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잡히면 깜빵에서 몇 년 살지 몰라요. 왜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했으면 벌 받아야지. 언제까지 도망 다니려고.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같이 사업하면서 알던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쫓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진 거 다 좀 주시라고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이런 모습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마음 한구석이 경계했습니다. 아들은 돈 없냐며 난리를 쳤고 갑자기 뛰어들어 행거 밑에 바구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집 월세 계약서와 몇 푼 안 되는 돈을 들고 나가려 하자 저는 아들을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나는 어떡하니? 제발 이러지 마라. 그때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던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죠. 계세요?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내 손을 뿌리치고 계약서와 돈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더 이상 궁금증이나 두려움이 아닌 필사적인 절박함이었어요. 엄마, 나 정말 급해. 계단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된 채였죠. 주인집? 오늘은 약속된 날이 아니었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계세요?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은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었어요. 나는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죠.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이순자 씨, 경찰입니다. 계세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내 아들을 믿어야 하나? 아들은 급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도박, 마약. 아들이 급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제 어떡하지? 잠시 후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아들이 뛰쳐나가고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절대로 이 자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 아빠 없이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모든 것을 다 받아줬더니 내가 내 아들을 망쳤구나. 그날 밤 나는 벽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어요. 지하실 작은 방 희미한 전구 불빛에 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들의 눈에 담긴 연민과 혼란을 잊을 수 없었어요. 새벽빛이 지하실 창문으로 스며들 때 나는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죠.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영수 어디 있니? 어머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 다니려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마련했다. 영수 만나서 잠깐 돈만 주고 오려고 그래. 그리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하시겠다고요? 당직 경찰관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아들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이것이 그를 위한 일이라고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아들을 망쳤다면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내 사랑의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순자 씨,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들었던 장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보를 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그 아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죠.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또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들을 연행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 신고하신 아드님을 연행했습니다. 현재 마약, 도박,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려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니. 나는 단지 그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어요. 혹시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해맑게 웃던 모습, 시험 잘 봤다며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고 있던 모습, 그리고 어제 그 낯선 눈빛.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나는 아들을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죠.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아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 파리한 얼굴, 그리고 부끄러움에 숙인 고개. 어머니, 아들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어요. 저는 감정 없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랬니? 고개를 떨구며 저도 모르겠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은 자신의 죄와 먼저 마주해야 했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일어서려는 나에게 아들이 급하게 말했죠. 엄마! 돈 좀 구해서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써서 저 좀 빼내주세요. 네! 경비원이 다가와 아들을 데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교도소를 나오면서 다시는 면회를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서적인 사랑, 안정을 주지 못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자식은 돈만으로 크는 것이 아닌데
저는 큰 대가를 치르고 이 나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네요. 지하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니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방바닥에 앉으니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오랜 세월 아들이 안고 있었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결핍, 그 빈자리.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들은 이미 교도소에 있고 그곳에서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랄 뿐. 밤이 깊어가며 지하실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나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인생의 흔적이 깊게 패이고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이 나를 바라봤어요. 한 많고 탈도 많았던 내 인생을 담담히 돌아보며 오늘도 변함없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우산도 없이 걷는 내 얼굴에 빗물이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지하실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했어요. 이제 이곳을 떠나기로 했죠. 너무 많은 기억과 아픔이 서려있는 이 복잡한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저는 늙고 희망이 없었죠.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넣었고 벽에 걸린 사진들 중 몇 장만 골라 가방에 넣고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들 영수의 얼굴, 방긋방긋 웃는 딸 미숙이,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다. 작은 시골 마을, 오래전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갔어요. 낡은 집을 수리하고 조용한 삶을 시작했죠. 다행히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한 덕분에 웬만한 공구나 수리는 간단히 할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담긴 편지였죠. 계절이 바뀌고 동네 어르신들의 불편하고 낡은 집을 무료로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동네의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살고 계셨어요. 우리 동네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하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끔 이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쓰일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하고 감사했죠. 영순네, 욕실에 타일이 떨어진 지 오래돼서 험한디. 내일은 우리 집 한번 봐줄겨? 내일은 옆 동네 최씨 할아버지네 가기로 했어요. 모레 갈게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간단한 의자나 테이블을 만들어 허리나 무릎 아픈 어르신들 위해 마을 경로당에도 놓고 마을 회관에도 놓고 동네에도 나눠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봄날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죠. 내 아들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니?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를 통해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아들이 왜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가출을 했는지도, 아들에게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사실들. 어머니, 미영이가 가던 날 제가 미영이랑 골목에서 놀다가 밥 먹자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미영이가 싫다면서 더 놀 거라고 떼를 썼어요. 그럼 조금만 더 놀자 하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만.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봤어요. 동생이 차에 치이는 순간부터.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 보내고 미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것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가 저는 영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골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나는 그 말에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저는 그날 동생 바로 뒤에 있었어요.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막지 못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그 후로 계속 악몽을 꿨어요. 매일 눈앞에 그 장면이 반복되고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엄마와 동생을 살뜰히 챙기고 나이답지 않게 의젓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영수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밤마다 들려오던 비명소리, 학교에서의 문제들, 모두 그 트라우마 때문이었네요. 그런데 나는 내 슬픔에만 잠겨 아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그리고 제가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내 아들의 방황, 분노, 그리고 마약과 범죄의 길로 빠져든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정서적 사랑을 주지 못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트라우마였던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를 안았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눈물이 아들의 어깨를 적셨어요. 엄마가 내 마음을, 고통을 알아채지 못해서,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내 아들 얼마나 몸고생 맘고생을 했니? 내가 그런 고통을 혼자 안고 살게 해서. 내 슬픔과 내 아픔만 컸지. 어린 영수가 동생의 그 끔찍한 교통사고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큰 충격과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제가 과연 엄마 자격이 있었을까요? 엄마는 아빠 대신 돈을 벌어야 해. 영수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아빠 엄마 대신이야. 미영이를 내가 잘 돌봐야 해. 라며 어린 것들을 방치하면서 그렇게 영수에게 매일 주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수의 가슴 속 슬픔과 트라우마는 전혀 보려 하지 않았었네요. 그날 저녁 영수의 고백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은 것 같이. 우리 가족의 비극, 그 교통사고는 나만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영수도, 아니 어쩌면 영수가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다. 아들의 범죄, 그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죠. 내 슬픔만 크고 내 아픔만 컸지. 그 어린 영수가 동생의 그 끔찍한 교통사고 장면을 모두 보고 그 큰 충격과 트라우마에 평생을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저는 영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수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를 교도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단약도 하고 정신과도 다니고 이제 저도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걷기 위해 인생은 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로 가득 차 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을 내 아들의 상처, 내가 외면했던 아들의 고통, 아들이 내게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 어쩜 나는 아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책임과 의무만을 평생 강요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상처를 함께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아픔을 딛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 늦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할 일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돈과 물질은 삶의 기반일 수는 있어도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배웠다. 내 힘겨웠던 일생은 이제 서서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 늦게 깨달은 교훈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